사업계획 승인 요건으로 대지의 소유권 확보 이 말 있나요? 그 순서를 생각하시면 돼. 이런 사업 하려면 무슨권 확보하라? 소유권 확보 2단계예요. 지금 요 단계. 그러니까 절차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돼. 그래서 먼저 1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럼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써 아무 문제 없이 사업할 수 있게 하자 이 뜻이겠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뜻? 이걸 좀 고쳐줘야 되는 이게 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하지 시험장에 가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럴 거야? 소유권 확보 안 해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뜻이죠. 소유권 확보를 안 해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말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부도가 날사 경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먼저 1번을 빼고, 자, 2번을 봐보세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니까 소유권 확보가 원칙인데 소유권 확보는 못했어도 무슨 권한을 확보했어?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가 사업을 해. 그럼 국가나 지자체 공사는 공공이죠. 이 사람들은 부도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유권 확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번째가 신설이 됐어. 아까 리모델링 조합 설립하려면 결의를 했었죠. 결의. 그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를 확보하는 경우 이 말 이해되나요? 조합 설립할 때는 뭐를 받았어? 결의를 받았지. 그다음에 리모델링 할 때 허가 받기 전에 뭐를? 동의받는 허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연상 정확하게 해야 돼. 설립은 결의야. 설립은 결의. 그럼 설립해서 리모델링 할 때는 동의와 허가가 그 지문 그대로잖아. 이거 법정은 옮겨온 거 그대로 맞잖아 이거는. 그래서 아까 그 말을 이해 못하면 이 말도 구분 못하는 거야. 다시 리모델링 조합은 설립하기 위해서 뭐를 받았어요? 결의를 받아서 결의서. 그럼 이제 리모델링 행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허가 신청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 정확하게 맞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번이 좀 어려워. 근데 맨날 내는 게 이제 1번을 내는데 여러분이 국토계획법을 정확하게 아신 분들은 이게 쉬워. 근데 국토계획법 안 되신 분은 도대체 또 저건 무슨 말이 또 혼동을 해. 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 해당 대지 면적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하고 한 줄 뒤에 그 다음 줄 뒤에 끝에 확보하고 찾았나요? 권원 뒤에 권원하고 한 줄 뒤에 옆 밑에 끝부분에 뭘 확보하고 찾았어요? 확보하고 그 다음에 한 줄 건너뛰어서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찾았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밑에 단어는 빼고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구역이 지정돼 있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다 그 말이지. 계획 결정이 필요하다 그 말은 뭐가 지정돼 있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구역이 지정됐다는 말은 계획적으로 개발하려고 지정됐다 그 말 같은 거예요. 그러면 계획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곳에가 80% 이상의 무슨 권한을? 80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했어. 그리고 나머지 확보 못한 것은 무슨 대상?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면 절대 부도나 파산될 일이 없다 그 말이란 이야기야. 그래서 요거를 계속 낼 거니까 요걸 알아야 오른쪽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오른쪽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선 그 네 가지는 일단 자 다시 보세요. 승인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소유권 확보가 필요해요. 그런데 승인 받을 때도 이 소유권 확보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일단 네 가지 있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는 지금 읽으실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5월 정도 가서 또 해드릴 거니까요. 그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그 앞장 하단
7번에가 승인 절차가 나와, 이제 하단. 475 하단. 사업계획 승인 절차 있나요? 자, 사업계획 작성.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주거서 가는데 적합하도록 수립하고, 항상 사업계획에는 무슨 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다? 부대 복리. 그러니까 이 법은 항상 주택 하면 뒤에 뭐 부대 복리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일단. 그럼 다음 장에 승인 여부 통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아까 승인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승인 여부 통보하라. 아까 저 칠판에 쓴 거죠. 그리고 3번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뭐 해야 돼? 고시해야 한다. 자, 쭉 내려서 8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 제외 그랬어. 그럼 제외 그 말은 요 뜻이죠. 요 규모 이상으로 하더라도 뭐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승인을 안 받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승인 안 받고 바로 사업할까요? 그것도 헷갈리면 안 돼. 승인 안 받고 하는 사업도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승인 대상 제외 뒤에다. 그러면 승인은 안 받지만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 요걸 꼭 써줘야 돼. 이게 없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자꾸 승인 안 받고 그냥 하는 사업도 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승인 대신에 뭐로? 건축법 허가로 대신하라 그 말이야.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울 때 주택법은 항상 주택법 앞에 뭐가? 건축법에 29개 용도가 1호, 2호가 주택이 있었고 그 주택도 건축물이고 우리 법도 주택인데 역시 뭐 중에 하나다? 건축물 중에 하나다. 그래서 주택을 지을 때는 30 이상일 때는 뭘로 하고? 승인, 주택법의 승인을 받아 하고 미만일 때는 건축법에 허가로 하라 그런 뜻이어서 그런데 지금은 승인 대상이 되는데도 뭐로 대신하라? 허가로 대신하라 그 뜻이야. 그래서 1번 그 밑에서부터 할게요. 양괄호 1번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 여기까지 밑줄 그어보세요.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했어. 그게 뭐냐? 주상복합 건물이야. 주상복합. 다른 말로 오피스텔 그러면 연상되겠죠. 자, 그럴 때 대상지역이 도시지역 중에서 상업, 유통은 제외하고 준주거지역 아니나 또 대상주택이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로 건축물로 건축한다. 그러면 300세대 미만의 주택이야.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다시 말하면 오피스텔 300세대 미만짜리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이제 그때 연면적 합계가 뭐 90% 미만 이런데 그 의미라는 뜻은 없어. 일단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그 다음에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한다. 요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300세대 미만이지만 몇 세대 이상이란 얘기야? 30세대 이상이란 얘기야. 30세대 이상인데 300세대 미만이야. 그런 주상복합 건물은 이 법이 아니라 무슨 법으로? 건축법 허가로 대신한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 밑에 여러분 책의 맨 밑에 여백 있나요? 거기다가 내가 보기를 하나 써드릴 테니까 써보세요. 맨 앞에 한 4줄 정도 쓸 거예요. 4줄. 먼저 주택. 주택은 30호나 세대 아니 좀 더 편하게 써드릴게. 주택은 30호나 30세대가 있을 때 요거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더 편하게 이해하시겠지. 주택이 30호나 30세대 요게 나왔는데 이상이다 그럼 무슨 법? 법은 무슨 법? 항상 주택은 30호 30세대 이상 하면 어디 법? 주택법. 그럼 주택법을 하면 무슨 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30세대 미만 하면은 무슨 법? 건축법. 그래서 무슨 허가? 건축허가로 요 뜻이에요. 요건 이제 우리가 아는 분야. 근데 주택은 그렇게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주상복합. 자, 요거는 기준을 얼마로 하느냐? 300세대를 기준해. 일반 주택은 30인데 오피스텔은 300을 기준해. 300. 그래서 300세대 이상 미만 이런 뜻이야. 그럼 이상은 무슨 법으로? 그렇지.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으로 하고 주상복합이 300세대 미만일 때는 건축법으로 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아라. 그러니까 어떤 주택인지를 구분하셔야 돼. 그냥 주택은 30이 기준이야. 주택은. 근데 주상복합은 얼마? 300을 기준해. 그래서 이제 300을 기준하는데 그 개념이 이상일 때 주택법, 미만일 때 건축법. 그 말은 이상일 때는 승인을 받으면 무엇까지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허가받으면 요게 필요 없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오피스텔도 300세대 이상에서 주택법으로 하면 뭐가 필요하고요? 필요하고. 자, 주상복합이 300세대 미만이고 건축법이니까 요게 필요 없어도 된다. 그 뜻이에요. 자, 우리 도심에 보면은 주상복합 건물들이 있죠? 그때 가서 보면은 부대 복리시설 이런 게 없어. 그럼 얼마야? 아, 이거 300 미만이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기준이 달라요. 시험에서 우리 주택으로 주는지 요걸로 주는지를 잘 구분하고 보시라는 얘기야. 주택일 때는 우리가 배운 그대로인데 오피스텔만큼 주상복합은 기준이 30이 아니라 얼마가 300이 기준이 된다. 그 뜻이에요. 요걸 참고로 적어두시면 꼭 혼동하지 않고 하실 수 있어. 그거 하나 구분해 두시고 페이지를 더 넘기셔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쭉 넘어가요. 아, 거기다 페이지 적으세요. 또 나중에 공부하실 때 집에 가서 찾으려면 힘드시니까. 아까 그 주상복합 그쪽에다 485 이렇게 써놓으세요. 써놓고 넘지 안 바빠. 써놔, 먼저. 485 이렇게 써라고. 말 잘 안 듣는 사람 많아. 집에 가서 또 한참 떠들고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안 들으시면 손해 많아. 나중에 손해가 많아. 1년 공부 허사될 수도 있어. 말 잘 들으셔야 돼. 공법은. 자, 485조 사용검사 나왔나요? 원래 나오려면 그 승인 끝나면 요 순서가 나와줘야 돼. 요 순서가. 근데 여러분 책에 또 중간에다 엉뚱한 걸 넣어놓으니까 공부하려면 이렇게 한참 넘어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 끝나면 아까 그 앞부분 거를 뒤에다 넣어주면 괜찮아지. 공부하기가. 자, 사용검사. 사용검사 및 검사권자. 일단 원칙은 사업이 어떻게 돼야 돼? 완료. 전부 완료겠죠. 그래서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승인하는 사업은 두 개니까 안 읽어도 알겠죠. 사업을 뭐 하게 되면 완료한 경우는 둘째 줄 끝에 시장, 군수, 구청장 하고 한 줄 건너뛰어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법은 두 가지 사업을 해서 완료가 되면 누구한테 검사받아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아까 시장, 군수, 구청장 괄호 속에 볼까요? 국가나 토지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장을 말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 아무 필요 없는 말이고 예외 국장 승인 그러면 되지. 아, 국장이 승인한 건 국장이 검사 이렇게. 국장이 승인한 것은 누가 검사해? 국장이 검사한다. 이러면 될 거예요. 글을 써줘야 되는데 앞에 거 다시 가서 확인하고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해. 자, 다시 사용검사권자 원칙은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때 주의할 것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검사한다. 그럴 때는 항상 특광도를 주의해야 돼. 특광도.
특광시장이 승인했을 때 검사는 누구? 구청장. 도지사가 승인했을 때는 시장군수가 그 뜻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공구별 사용검사와 동별 사용검사 이게 예외예요. 항상 원칙은 잘 써줬어. 그러면 예외하고 두 개가 나와야 되잖아. 2번, 3번 묶어서 예외. 자, 공구별은, 자, 공구별 분할 단어 보이나요? 괄호 속에? 15조 3항 그럴 필요 없이 공구별 분할. 공구별 분할했을 때는 그 승인받은 경우에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뭐별로?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는데 이걸 분할 사용검사라고 그래. 공구 그럼 두 개죠? 두 개니까 나눠 사니까 뭐라고 그래? 분할 사용검사. 그러니까 시험에서 분할 사용검사. 공구별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동별 사용검사.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으로 첫 줄 끝에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자 동별로 사용검사. 그래서 동별 사용검사는 그대로 동별 사용검사야. 그러니까 분할 사용검사는 어디야? 공구별이야. 공구별. 그 다음에 사용검사 신청 원칙 사업주 체간다. 오늘 그것까지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486 하단으로 내려오면 사용검사 절차 나와 있죠. 절차 2번 맨 마지막 줄.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며칠? 15일 안에 한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사용검사 효과에서 1번에다 다른 법률에 의제 있나요? 거기다 5월 써보세요. 시험 문제 나올 게 있어서 내가 써주라는 거야. 여러분 세 가지 배웠죠? 준공검사, 사용승인, 사용검사 배웠죠? 그때 간주된다 요걸 해드릴 거니까 그걸 이제 5월 달에 해주려고 내가 적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밑에 2번. 사업주체나 입주 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이나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가 없다. 결론. 사용검사 안 받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그 말이야. 근데 다만 그 줄 끝에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지. 그러니까 원래 사용하려면 뭐를 받아야 되는데?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임시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용검사 없이도 미리 사용한다. 그래서 사용검사의 그 동그라미 부분 파란 색깔 부분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으로 구분해놨나요? 자, 주택건설사업일 때 건축물은 뭐별로?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그 밑에 대지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야. 이게 기본 원칙이죠. 근데 다시 대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에서 첫 줄 끝에 무슨 주택이 나오면 공동주택일 때는 뭐별로도 세대별로도 넘기지 말고 주택건설사업이요. 다 보여 다. 넘겨서 막 찾으고 어디서 찾아 거기 있는데 다 보여. 다시 이 법은 사업이 두 개요. 주택건설과 대지조성. 주택건설은 건축물 뭐별로? 동별 완료. 대지는 구획별로 완료됐을 때. 그때 건축물 중에서 무슨 주택이 나오면 공동 이게 나오면 뭐별로도 세대별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공부 잘하시는 거야 지금. 그 정도면. 자, 그리고 다시 499로 넘기세요. 499로. 주택의 자금 나와 있나요? 자, 건설할 때 자금은 주택, 상환, 사채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이거 이제 지우고 해볼게요.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말 하신 분 있어. 요 절차 적으면서 내가 5월 달에 나오는데 지금 미리 좀 주면 안 돼요? 그래. 주고는 쉽지.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해봐야 될 시기거든. 한 번씩 이렇게 써보고 여러분이 그려봐야 이게 아는 거지. 미리 주면 책처럼 똑같이 책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읽지도 않을 것이잖아. 그래. 지금 여러분이 한번 정리하고 써본 다음에 그때 가서 또 거기다 또 한 번 써보시라는 얘기야. 그럼 훨씬 빠르지. 어떤 분들은 좀 미리 하게 주세요 그래. 복사 좀 해서 달라고. 근데 과정이 있으니까 못 주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은 해야 될 단계 여러분 손으로 한 번씩은요.
그걸 쓰면서 있고 또 여러분이 만들어 봐야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주는 거예요. 5월달 되면 이제 다 한 번씩 끝났으니까 이제 그걸로 대신하고 이러니까 항상 뭐 재촉하지 마세요. 뭐 미리 주면 안 돼요, 이런 거. 뭐 미리 준다고 뭐 공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자, 우선 주택 상환사채를 공부하시려면 요걸 잠깐 기억해 보셔야 돼. 토지 상환 채권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거 누가 발행했어요? 시행자가 이렇게 배웠죠. 시행자가 누구의 승인을 받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무슨 식으로?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한다. 그때 김영식은 무슨 역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런 거 배우셨죠? 이걸 연상하셔야 돼요. 그때 요 시행자 중에서 민간 시행자는 혹시 지급보증 받아라 이 말 기억나나요? 여기 있었죠? 지급보증 받아라. 이제 주택 상환 사채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 주택 상환 사채는 LH하고 등록 사업자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역시 김영식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상환채권은 시행자가 지정권자 승인받고 김영식. 여기는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어요. LH하고 등록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요때 시행자는 수용 방식이니까 어떤 시행자가 있었죠? 공공, 민간을 말했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12개가 있어서 12개가. 근데 여기는 발행할 사람이 딱 2명밖에 안 돼. 2명밖에요. 그때 요 등록사업자는 지급보증도 필요하고 기준에 부합돼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럼 왜 등록사업자는 보증이 필요한가? 등록사업자가 공공이에요? 민간이에요? 민간이죠. 민간. 우리가 지난주에 사업주체 구분할 때 항상 등록한 사람은 공공이 아니었죠. 그래서 민간에 해당하니까 뭐가 필요해? 지급보증. 여기도 민간일 때 뭐가 필요해? 지급보증 필요하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토지로 상환하고 여기는 뭐로? 주택으로 상환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왜 끝에가 채권하고 사채라고 되어 있느냐 이 뜻이에요. 행정청이 포함되면 채권이라고 불러. 행정청. 여기에 공공의 1번이 행정청이죠. 행정청하고 행정청 아닌 사람이 발행했기 때문에 행정청이 들어가면 채권이라고 써야 돼. 근데 행정청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사채라고 그래. 이거는 행정청은 아니죠, 이거는. 행정청 아니죠. 그냥 공사예요, 공사. 그러니까 구분할 때 왜 사채라고 그래요? 채권이라고 그러면 행정청도 발행할 수 있으면 채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아는 채권. 사채업자가 뭐예요? 사채업자가. 행정청이 사채업자나? 안 하지.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행정청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는 사채라고 그래. 행정청도 발행할 수가 있으면 사채라고 쓰면 안 되고 채권이라고 쓴다 그 말이야. 여기는 뭐 행정청 아닌 사람도 있는 거야. 요거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일단 행정청이 없어. 행정청이 없을 때는 채권이라고 쓸 수가 없고 사채라고 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 개념이 같아요. 이게 기본 개념이. 이걸 알고 시작하셔도 돼. 그래서 왜 발행하는데 두 사람 중에서 공공은 보증이 필요 없냐. 그 말은 저 위에처럼 마찬가지로 모일 때는 민간한테만 필요하다. 그 말이겠지. 자, 그럼 1번 지문. 발행자가 한국토지공사와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다. 그때 발행 요건은 누구한테만 필요하다? 등록사업자야. 그런데 이거를 모든 발행자가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두 사람이 발행할 때 이 요건 필요하다 그러면 안 되고 누구일 때만 등록한 사람만 이 요건이 필요해. 그래서 보면 1번 반드시 누구여야 돼? 법인이어야 돼. 법인이고 5억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걸 자꾸 틀려 이 숫자 때문에. 원래 등록한 사람은 등록 기준 얼마였어요? 등록 기준
기억 안 나시나? 3억 이상, 개인은 얼마, 6억 이상 이렇게 돼 있었지. 그럼 요 3억이라는 게 누구라고 그랬나요? 법인이라고 그랬지. 개인 아니면 법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등록할 때 법인 얼마면 돼? 3억이면 돼. 근데 사채를 발행하려면 3억이 아니라 얼마? 5억이야. 그래서 자꾸 저거하고 이거 헷갈리지 말란 얘기예요. 등록사업자가 등록할 때 법인 얼마? 3억이에요. 사채는 3억보다 높은 5억 이상이 있어야 사채는 발행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것보다 개념을 못 찾아서 그래요. 등록사업자는 등록할 때 기준과 사채 발행할 때 기준이 누구한테만? 법인만이 돼. 법인만. 근데 법인도 3억이었던 것이 5억 이상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등록사업자일 것. 3번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일 것. 몇 년간? 3년간 총 합한 것이 나누기 3으로 했을 때 300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런 기준을 갖추고 그 밑에 지급보증 누구한테만 필요하다? 등록사업자만 지급보증이 필요해. 역시 등록사업자가 이제 발행할 때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고 그래서 그럼 3년간 연평균 호수가 400이다. 그럼 얼마까지? 400까지 발행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발행계획 승인은 여기는 누구한테 승인? 국장이야. 둘째 줄 국장 승인. 그 다음에 발행방법 명의 변경에서 발행방법이 특이하게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이야.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 액면이란 말이 뭐야? 액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럼 100만 원 찍혔어, 만약. 그럼 얼마? 100만 원으로 파는 것을 액면이라 그래. 그럼 100만 원 써놓고 90만 원 받으면? 그렇지. 할인의 방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 동그라미 2번 필요 없고, 동그라미 3번은, 그 밑에, 맨 밑에 3번하고 또 중복이 돼 있어. 동그라미 3번하고 맨 밑에 3번하고 중복이 돼 있다는 이야기야. 자, 중도 상환은 원칙은 안 돼. 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 그런데 부득이하게 해외 이주라는 사유가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양도해야지. 팔아야지. 나 지금 해외에 가서 사는데 한국에다 땅 갖고 있으면 돼? 아니 주택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팔고 가라. 그거는 양도가 가능하다 그 말이지.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동그라미 4번. 주택상환사채가 무슨 증권이다? 기명증권이니까 대항력 문제가 나오는데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요건 똑같죠? 원부에 기록했죠. 성명 주소를. 그런데 취득자의 자 동그라미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사채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그랬어. 그럼 채권에는 굳이 주소 적어 안 적어? 채권에는 주소 적을 필요는 없고 원부에만 주소와 성명이 다 들어가. 채권에는 여기는 뭐만 들어가? 성명. 근데 토지상환 채권은 채권에도 주소 성명이 다 들어가 있죠. 차이점이 있어. 지금은 안 돼도 그거 표시만 좀 해놓으시란 이야기야. 그 다음에 상환 의무 읽으시면 되고 상환기간.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놨어. 근데 그 3년을 숫자 내는 게 아니야. 이 3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3년이에요? 요걸 묻는 거지. 자, 발행일. 그죠 끝에 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에 뭐하는 날? 공급 계약 체결일이야. 시험장 가면 입주 가능일 이렇게 써놓고 등기한 날 이렇게 써놓지? 아니야. 뭐한 날? 계약 체결한 날이야. 계약 체결. 사채가 발행이 돼서 계약이 체결한 날까지가 얼마? 3년을 넘지 말라 이렇게 놨어. 그 다음 오른쪽에 3번에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유. 등록사업자 보증받았잖아. 보증. 그 보증을 받아놨기 때문에 요놈이 등 말소가 돼도 보증한 사람이 책임져라 그 말이지. 그래서 보증을 받아. 자, 법준용.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관해서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보통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해서 틀리냐면 주택상환사채 발행은 이 법보다
이 법보다 상법이 우선한다. 맞나요? 틀렸지? 항상 자, 그 옆에다 쓰세요. 법준형 옆에다. 사체 발행은 이 법이 우선이에요. 우선인데 이 법에 없으면 무슨 법? 상법 적용. 이 개념이지. 상법이 우선해서 적용한다. 이런 시험 문제가 몇 번 나왔어요. 항상 우리 법은 특별법이야. 공법은 특별법. 그러니까 무슨 법 우선? 특별법이 우선해. 상법은 일반법이 일반법. 민법, 사법.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법이 우선에 정원해가 원래 이 법대로 하되 이 법에 없으면 무슨 법으로? 상법으로 하라.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를 이제 아마 낼 것 같아. 지금까지는 그 위에로 끝났는데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라든가 금융기관 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적용을 안 한다. 이렇게 해놨네. 이거죠. 요 두 사람이 발행할 때 이 사람이 발행한 것은 상법 적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요. 이 사람이 발행한 것은 상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뭐가 됐으면? 지급 보증이 됐으면 상법 적용할 필요는 없다. 그 뜻이죠. 이게 나올 수 있어, 이제 시험에서.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위에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썼는데 요걸 신설을 했어, 신설을. 그래서 시험에서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상법 적용한다.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찾으셔야 돼, 이제는. 그 다음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그럼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니까 무슨 주택 만들 때 쓰는 돈? 그 국민주택 만들 때 쓴다고 돼 있잖아. 국민주택. 그래서 앞으로 뒤에가 특별회계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공통적 이상이 있어. 무슨 특별회계 써지면 무조건 공통적인 거 지자체가 발행해. 지자체가. 그리고 보고하라 그러면 국장한테 보고해야 돼. 그 두 가지는 공통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1번에 특별회계 누가 설치하냐? 지자체가 무슨 사업할 때? 국민주택사업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죠. 그래 놓고 3번. 그러면 운용상황 보고는 지자체가 누구한테 하느냐? 국장한테 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 장 넘기셔서 입주자 저축. 자, 이름은 입주자 저축인데 첫 줄에 국토부 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일부를 저축. 그게 입주자 저축이고 현재는 국민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무슨 통장?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말한다. 이렇게 놨어. 그래서 입주자 저축기간 취급기간은 보통 은행들만 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고 그 뒤에가 중요해. 입주자 저축은 몇 사람이 한 사람이 한 계좌에 가입한다. 이렇게 돼 있어. 예전에 다른 점을 요걸 써놓고 틀린 걸 기억하셔야 돼. 1세대 1계좌. 요게 아니다. 그 뜻이야. 1인 1계좌란 뜻이에요. 이게 바뀐 상이야. 옛날에는 한 집에서 무조건 몇 개, 한 개만 그래서. 근데 지금은 4명이 살면 어떻게 돼? 4명 다 가입할 수 있다. 요런 뜻이야. 그게 바뀐 상이에요. 나머지는 일체 보실 필요 없고. 자, 다음 페이지 505페이지 넘겨볼까요? 그 505페이지에 주택공급에다 다시 필기를 하세요. 거기다가. 왜냐면 요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자, 여기서 주택하면 뭐 포함하죠? 주택하면 뭐 포함해? 다시. 이 법은 주택 그러죠? 주택법이죠? 주택의 종류 2개죠. 근데 그 중에서 뭐를 말해? 공동. 다시 공동은 3개인데 뭐를 말해? 아파트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서 아파트라고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 아파트. 이걸 그러니까 첫날 써준 게 뭐냐면 그냥 주택하면 주택으로만 알아들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주택은 공동이다. 공동은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라고 그래서 아파트에는 항상 무슨 시설이 있어요? 부대와 복리시설을 갖고 있죠. 자, 공급은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분양하고 임대한다는 뜻이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럼 다시요. 주택 공급에는 부대 복리시설도 포함된다. 맞나요? 주택 공급에는 부대 시설과 복리시설도 포함된다. 그러면 큰일 났다. 틀렸다. 그런 거야. 관리사무소 분양받은 사람 있어 없어? 부대는 관리사무소이잖아. 아파트 주차장 분양받은 사람 없죠? 그게 상식으로 묻는 거야. 상식으로. 건설할 때는 다 건설해줘야죠. 관리도 다 관리해줘야지. 근데 뭐 할 때만 공급. 그러니까 시험에 낼 때 공급 나올 때는 뭐는 제외, 부대 제외 이 말을 꼭 알아들으셔야 돼. 생각 안 나면 관리사무소 분양 안 했지. 그렇게 알아들으시란 이야기야. 오케이? 다시. 건설할 때는 뭐 포함? 부대 복리 포함. 관리할 때도 부대 복리 포함. 공급할 때는 복리시설에 하나인다. 분명히 나와 시험에서 복리시설 하네. 자, 그럼 공급 파트에 오면 두 개로 구분된다더라. 먼저 무슨요? 국토부령으로 모든 공급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 이 국토부령이 나오면 요게 뭐를 말한다? 요게 뭐를 말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말하는다. 이렇게 알아들었잖아요. 얘기야. 이 시간부터는 다른 말은 없어. 국토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국토부로 따로 정한다. 뭐를 말한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못 알아들으면 계속 여러분들이 헤매는 거야. 지금부터 공급 부분은.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는 저거는 낼 수 있다 없다. 안 내죠? 요건 내진 않아. 오로지 이 말만 나와. 주택 공급은 무슨 형으로? 국토부령으로. 근데 국토부령 이렇게만 외우지 말고 무슨 뜻이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있다는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시험을 내려니까 이제 이 법으로 낸다. 그 뜻이겠죠. 이 법에 있는 거. 이번까지는 같이 적으시면 돼. 앞에 적었는데 또 여기다 적어줘야 돼. 첫째, 분양가 상한제를 배워요.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지정하는 거. 세 번째,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하는 거. 그래서 요 세 군데가 지정이 됐을 때, 자, 여기서 네 번째 뭐가 적용된다? 주택의 전매행위. 전매행위를 금지하는 곳이 세 군데다. 일단 원래는 5군데예요. 근데 우선 여 중에서는 세 가지가 해당되니까. 그때 주택의 전매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권이다? 분양권이다. 그럼 분양권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 아니다. 지위로 간주한다. 분양권은 주택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세대자, 1주택자가 분양권 2개 갖고 있다. 3주택자다. 그러면 되나요? 아니에요. 1주택자밖에 안 돼요. 전매행위예요. 세 군데 적용되고. 그 다음에 4번, 이제 5번. 주택의 공급 질서. 교란 금지 규정. 자, 여기가 바로 무슨 권이다? 입주권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입주권은 뭐로 간주한다? 주택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요 말 기억 잘 했다가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요걸 찾아내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분양권에다 주택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나와 시험 문제가. 또 입주권에다 집이 이러면 안 되죠. 요거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1주택자가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몇 주택자다? 2주택자다. 이렇게 해서 세법에 달라져. 세금 내는 게요. 이렇게 구분하고요. 6번째가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문제가 있다더라. 여기는 권리가 지금 무슨 권으로 표현됐죠? 저당권, 이렇게 돼요. 저당권. 자, 권리가 지금 무슨 권? 분양권, 입주권, 저당권,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진 않는다. 누구의 주는 의무다? 사업주체의 의무야. 사업주체 의무.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별로 나오진 않고, 이제 처벌 문제를 우리 시험에 유일하게 처벌 문제를 줘. 다른 법원 위반하면 무슨 처벌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처벌은 분양권과 입주권이 3년 3천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저당권은 2년 2천. 3년은 뭐냐? 징역이란 뜻이야. 3년 이하 징역. 벌금은 3천 이 뜻이에요. 나중에 외우기 쉽게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상식적으로 해봐요. 사업주체가 돈을 많이 해먹어요? 우리가 돈 많이 해먹어? 그지? 근데 사업주체는 처벌은 낮잖아? 그걸 좀 생각해요. 우리는 꼴랑 분양권 넘겨서 1,000만 원 먹었어, 1,000만 원. 그때 벌금이 3천만 원 나왔어. 이놈들은 몇십억씩 해먹어도 2천만 원밖에 안 되네. 왜 그럴까? 우린 개인이죠, 이거 개인. 입주권 분양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잖아. 개인들이 어떻게 법에 로비할 수 있나요? 못하죠. 요것들은 국회의원에 갔다 와서 뭐 구워 삶아놨겠지. 그러니까 처벌을 가볍게 줬겠지. 그런 개념이야. 어떤 분,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죠. 당연히 잘못됐지. 이놈들은 한 10년 이제 100억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이거는 좀 약하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단체다 보니까 이것들이 로비를 해서 처벌을 낮춰놨고, 우리는 로비할 대상이 없잖아. 우리가 내가 분양권 하나 갖고 와서 국회의원한테 좀 돈 주고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안 하니까 원래대로 처벌이 나왔어. 그래서 공법에는 가장 큰 처벌이 3년 3천이야. 공법 시간에는. 나머지는 이런 처벌은 시험에 내질 않아. 우선 요것만 처벌 문제도 구분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요걸 배우는 과정이 무슨 파트냐? 주택의 공급 파트다. 그 뜻이에요. 그래, 다음 장 넘겨보세요. 가만히 있어. 아예 쉬었다 들어갈까요? 요거 추적하면 또 여자분들 불만이 있지. 쉬었다가 공급 들어갈 때 요거는 지우지 마세요. 그러면 요는 보면서 또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